자, 오늘은 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은 우리가 이제 생물의 특성 단원에서도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생물이, 자, 우리 몸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주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뭐 체온, 뭐 혈당량, 이런 삼투압과 같은 이런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에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데, 자, 그 조절을, 자, 우리 대뇌가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계라든가, 또는 내분비계, 이런 신경계나 내분비계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조절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중추신경계 배우면서 우리 내분비계는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라고 배웠죠. 호르몬을 자, 분비하는 곳이고, 자, 이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이 신경계랑 내분비계를 조절해주는 중추도 배웠었죠. 우리 뇌에서 우리 간뇌가 자, 이 신경계랑 내분비계를 조절해주는 중추가 어디였냐면 우리 간뇌 그 중에서도 자, 시상하부다라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체내 상태는 간내 시상하부의 이제 명령을 받는 신경계나 내분비계의 조절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자, 이제 호르몬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과 또는 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일단 우리 몸에는 자,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은, 자, 내분비샘은, 자, 분비관이 없습니다. 근데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걸 이제 우리는 외분비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내분비샘 같은 경우는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분비하는 물질들이 바로, 혈관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의 특징이에요. 자,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물질이 바로 혈관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데, 자, 그 물질이 누구냐면, 이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들을 내분비샘이라 그러는데, 이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되어서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분비관이 있어서 이제 외분비샘이라 불리는 것들이 누구냐면 뭐 땀샘 그리고 눈물샘 그리고 뭐 침샘 자, 소화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분비관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이제 시험범위에서 배웠던 이제 소화 과정 배울 때 이제 소화 효소 이야기하면서 그런 막 소화액들이 막 분비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소화샘들 전부 다 이제 외분비샘에 해당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자겠죠, 이자. 이자에서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분비됐었는데
그 이자액을 분비할 때는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자를 따로 언급한 이유는 이자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외분비 셈이면서 자, 내분비 셈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차차 배우면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자, 이자는 조금 특이해서 자, 외분비 셈이기도 하면서 내분비 셈이기도 하다. 요거는 다시 배울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이제 내분비셈과 외분비셈의 차이점을 이제 구분해 봤고, 자, 그럼 이제 호르몬은 뭐냐? 자, 호르몬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자, 호르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자, 내분비셈에서 생성되고 바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내분비셈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고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할 때는 자, 이 모든 세포한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호르몬을 인식할 수 있는 이 호르몬만의 자, 수용체가 있는 그런 세포에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호르몬은 수용체를 가진 자,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한다. 자, 요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이제 외울 건데, 자, 어떤 내분비 셈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들이 있는지, 이런 예시들을 공부할 건데, 좀 이따 우리 교과서 볼 때, 자, 8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들이. 요거는 교과서 보면서 다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이제 신경계랑 이제 내분비계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호르몬과 자, 신경이 어떤 표적세포에 작용을 할 때 그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이제 이동 방식이 다른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표적세포까지 향할 때, 자,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경은 이 신경세포인 뉴런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신경 같은 경우는 뉴런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 표적세포까지 도착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자,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표적세포까지 혈액을 따라서 느릿느릿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경에 비하면 자, 효과가 자, 느리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속도는 이렇지만 자, 신경 같은 경우는 자, 신경세포인 뉴런을 따라 이제 흥분이 이동을 할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흥분이 계속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흥분이 도착하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지만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 한 번 왔던 그 흥분이 사라지면 그 신경을 통해 나타났던 효과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반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을 따라 이동해서 그 표적세포에 이제 수용체에 이제 붙어 있게 되면은 그 효과가 신경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수용체에 이제 계속 붙어 있을 경우 자극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에 비하면 더 오랜 시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는 그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들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의 자,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그
신경이 연결된 그 부위에서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본인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 세포들한테 다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 같은 경우는 같은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속도라든가 지속 시간, 적용 범위 이런 게 완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교과서 8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인 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인 항상성 유지에 대한 단원이고, 자, 교과서의 이제 첫 번째 글을 보면, 자,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항상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 같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 그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상성은 자, 신경계랑 내분비계의 조절을 받는데 이들의 조절 중추는 뇌 중에서도 간뇌였죠. 자, 여기 등장하는 내분비계는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기관계래요.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이제 내분비샘인데 그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비교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비관이 따로 없어서 혈관으로 분비해서 혈액을 통해 호르몬을 이동시키는 그런 곳이 내분비샘이었고, 자,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서 이 분비관을 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 외분비샘이었습니다. 뭐 땀샘, 소화샘 등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요 비교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호르몬. 자, 방금 배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그리고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며, 자,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세포들에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런 세포들을 표적세포라 그럽니다. 표적세포가 되려면 그 호르몬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에 대한 자, 수용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따라서 뭐 표적세포도 다르다. 그리고 매우 적은 농도로도 표적세포들은 호르몬에 반응을 하더라. 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경과 이제 호르몬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면서 자,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경의 정보와 혈액을 따라 이제 이동하는 호르몬의 지금 그림을 비교해 놨고, 자, 우리 83쪽에 보면은 교과서 83쪽 위에 보면은 자, 신경과 호르몬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비교해 놨습니다. 자, 신경 같은 경우는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흥분이 사라지면 곧 효과가 없어진다. 지속성이 짧다는 이야기죠. 반면 호르몬은 자, 혈액을 따라서 표적세포까지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짧게는 몇 분인데 길게는 며칠까지 걸리기도 한대요. 대신 그 주변 이제 세포의 수용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만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신경은 연결된 부위, 그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만 효과가 나타나서 적용 범위가 좁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온몸을 돌면서 자신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표적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범위에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잘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다양한 호르몬들과 그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있는 내분비샘의 예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꾸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외워놔야 돼요. 자, 뇌하수체는 우리 이제 간뇌의 시상하부가 이제 변형된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앞부분을 전엽, 뒷부분을 후엽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 뇌하체 전엽에서는 우리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겠죠?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쌤이 외울 때는 전엽이니까 생장에 지읒, 자극, 자극, 이렇게 지읒이 쭉 연결된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외워보시고, 자, 후엽에서는, 이제, 우리 삼투압 조절할 때 중요하게 나올 텐데, 항이뇨 호르몬 또는 ADH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역할을 한번 보세요. 지금 미리.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대요. 자세한 내용은 삼투압 조절할 때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자궁이 수축이 돼야 아이들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자궁 수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에요. 요거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위치도, 우리 간이니까 요쯤에 있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자, 갑상샘이라고 하는 뇌분비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우리 갑상샘은 우리 목 쪽에 있어요, 목 쪽에. 그래서 갑상샘이 부으면 이제 목도 같이 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속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부신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 배설기관인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곳이 부신이에요. 부신. 자, 이 부신의 속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당량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도 증가시키고 혈압도 상승시키는 그런 복합적인 일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이자인데, 자, 아까 우리 필기를 할 때, 자,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이라 그랬죠. 자, 왜냐면, 자, 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액 중에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요런 소화샘들은 이제 외분비샘에 해당하는데, 뭐 그 이자액 속에는 아밀레이스, 뭐 트립신 또는 뭐 말테이즈 뭐 이런 게 있다고 배웠었는데, 자, 이자액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액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불리는 호르몬들도 분비를 하고 있어요. 자,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내분비샘이기도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니까 외분비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자가 분비하고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우리가 당뇨병을 배울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인슐린은 우리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의 양인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고, 자,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 처음 보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자꾸 반복을 하면서 익혀놔야 돼요. 이거 꼭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우리 필기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항상성 유지의 원리예요. 자,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원리입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자,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여, 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 그래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항상성 유지의 원리로 주로 나오는 게 티록신의 분비율이에요. 자, 이제 쉬운 예시로 책에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인데, 이건 이따 교과서 보면서 하고, 자, 먼저 우리 몸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이제 배울 건데, 자, 우리 방금 교과서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등장했었죠? 티록신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이 어딘지 기억이 날까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자,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자, 티록신이라고 불리는 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티록신의 역할이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 세포 대사를 촉진시킨다고 써 있어요. 우리 몸에서 세포 같은 그런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체온도 막 증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티록신이 이제 어디에 작용하냐면, 자, 호르몬이기 때문에 티록신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자,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갑상샘이라는 단어가 우리 83쪽에 또 등장해요. 한 번 더. 자, 교과서 보면서 찾아보세요. 자, 그게 어디냐면, 자,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말이 나왔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자, 뇌하수체 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요. 자, 호르몬은 보라색으로 쓸게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게 영어 약자로 이제 TSH라 그러거든요. TSH. 자, 이게 이 S가 영어로 이제 stimulate. 다 적어줄까? T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앞에가 이제 갑상샘의 이제 약자라서 이제 T가 온 거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S가 뭐냐면, 자, 스티뮬레이팅의 약자거든요. 자, 스티뮬레이트, 이게 뭔지 알죠? 이거 자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는 뜻이에요. TSH. 자, 그래서 얘의 역할은 자, 뇌하수 전엽에서 분비되고 있는 TSH의 역할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갑상샘은 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 분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또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분비되는 TSH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예요. 자, 여기서는 또 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복잡해요. 자, 이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더 많이 방출하게끔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자,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더 많이 방출하게끔 하는데, 그래서 그 호르몬의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면, 자, 갑상샘 자,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죠? 이름 뜻이 뭐냐면, 자,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끔 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영어로 어떻게 줄여 쓰냐면, TRH라고 이제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뜻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T는 그 뒤에 있는 호르몬의 이름 TSH예요. 그리고 R은, 릴리징. 이게 방출하다는 뜻이죠. 릴리징. 그래서 TSH를 릴리징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TRH랑 TSH, R이랑 S가 어떤 단어였는지 기억을 하면은, TRH가 먼저였는지, TSH가 먼저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면,
자, 시상하부에서 이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자기 이름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티록신의 이제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티록신은 표적기관에 작용해서 자, 우리 몸에 세포 대사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뭐 체온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 자, 다시 썼던 거 보면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티록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 대사가 증가하고 체온이 증가하면 이 결과들이, 자, 이 결과가 결국 누구를 억제하냐면 이 일을 일으켰던 원인들, 이런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억제합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이 TRH의 분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줄어들고, 그럼 이게 또 분비가 줄어들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 테니까 세포대사가 감소하고 체온이 다시 낮춰지면서 체온이 너무 높게 증가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음성 피드백이라 그럽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다시 교과서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성이 유지되는 첫 번째 원리인 음성 피드백이었고,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 기량작용이에요.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우리 지난 시간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배우면서 한번 언급했던 단어죠. 이게 뭐냐면, 자, 서로, 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기량작용이에요. 우리 그때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 들어보면은, 뭐, 교감신경이랑, 자, 부교감신경이 역할이 완전 반대였죠. 그래서 뭐, 교감신경은, 자,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적절히 작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소화액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반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신경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고, 자, 우리가 83쪽에 봤던 호르몬의 예시에서도 이렇게 기량작용이 있었는데, 자, 그게 누구냐면,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자, 인슐린하고, 자, 글루카곤의 설명을 보면은,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고, 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자, 우리 몸의 혈당량이 너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를 낮추고, 우리 몸의 혈당량이 너무 낮춰지면은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다시 높이고, 이렇게 반대 효과를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교과서 8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피드백이란 뭐냐면,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자신이 일으켰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요. 결국 자, 결과가 자,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사실 이 결과가 그 원인을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에요. 반대로 자, 결과가 원인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피드백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런 건 양성 피드백이라 그래요. 이렇게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면은 양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면은 음성 피드백인데, 자, 아주 쉬운 예시로 교과서에 보니까 온도 조절기가 나와 있어요. 자, 온도가 특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냉방기가 작동한다. 그럼 이제 냉방기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다가 적정 수준까지 온도가 낮아져. 자,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은 온도 조절기는 냉방기의 작동을 꺼버립니다. 원래는 이 냉방기의 작동이 원인이 온도를 낮추는 결과를 일으키는 건데, 이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냉방기의 작동을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한다는 거지. 예를 지금 들어주는 건데, 자, 그 예시로 교과서 여기 밑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티록신 분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상하부에서는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해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하고, 이 갑상샘에서는 이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이 티록신의 분비로 일어나는 일들이, 또는 많아진 그 티록신이 자신을 이제 많아지게 만들었던 그 원인인 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밑에는 자, 일부 호르몬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량작용을 한다. 이런 두 번째 원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일상 이야기를 해주면, 자, 이게 갑상선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올 텐데, 자, 갑상샘이 우리 목에 있잖아요. 이 목이 엄청 부어요. 거의 이제 여기가 턱인지 목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많이 붓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티록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물질이에요. 자, 요오드가 티록신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이제 원소인데, 자, 이 요오드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뭐 미역 같은 미역 뭐 다시마 같은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뭐 미역 같은 거 싫어하더라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는 바다가 아닌 이런 내륙 지방에 살고 있지만, 이제 바다에서 얻어온 물건들을 이제 다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주 옛날 사람이나 또는 완전 이제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해산물을 많이 못 먹다 보면은 요오드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요오드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시상 하부에서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겠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TSH를 분비해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갑상샘은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많아진 티록신의 분비가 결국은 TRH의 분비나 TSH의 분비를 억제해서 더 이상 갑상샘이 자극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 해산물 같은 걸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옛날에 그 내륙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요오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샘이 이렇게 자극을 받더라도 티록신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이 음성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시상하부랑 뇌하치 전엽은
계속해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이런 반응들, 호르몬들을 보내지만 티록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음성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몸에 티록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TRH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리고 뇌하초 전엽은 TSH를 계속해서 분비해서 끊임없이 갑상샘이 자극받게 됩니다. 이 요오드가 없어서 티록신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갑상샘이 점점 부어 올라가지고 엄청 막 땡땡 붓는 그런 게 이제 갑상선 비대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항상성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요 원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 어떻게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자,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 몸에서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해야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습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